오늘은 4.3절 필수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분석 동안 제조자는 의도한 사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ME 기기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본 안전 외에도 ME 기기의 임상적인 기능의 성능을 식별해야 한다. 기본 안전을 봐야 되지만 본 규격에서는 필수 성능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필수 성능도 식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니까 임상적인 기능의 성능이 되겠죠. 그런 다음 제조자는 정상 상태 및 단일 고장 상태 모두에서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때와 식별된 성능이 전체 상실될 때 사이의 성능 제한치를 규정해야 한다. 기본 안전도 정상 사용일 때, 단일 고장 상태일 때 안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상태일 때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요. 단일 고장 상태일 때도 당연히 안전해야 됩니다. 성능이 유지가 되든지 안전하게 고장이 나든지 또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런 다음 제조자는 자신이 규정한 제한치를 벗어나 식별된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초래되는 위험이 허용 가능하지 않다면 식별된 성능은 ME 기기의 필수 성능이 된다. 허용할 수 없다면 필수 성능이 된다. 이 얘기는 필수 성능의 오차 범위를 정해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자는 식별된 성능의 저하나 상실로 인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위험 통제 수단을 구현해야 한다. 단일 고장 상태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 통제 수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거를 제조자가 밝혀야 한다. 비고 1. 위험 통제 수단의 성능이 ME 기기의 필수 성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작자가 부재 시 공급 전원의 차단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면 공급 전원의 차단을 알리는 경보 신호의 발생은 필수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원을 사용하는 AC 220V 상용 전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있다고 할 때 그 220V 전원을 중간에 분기해서 릴레이를 하나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사용 중일 때는 알람이 울리지 않게 해놓고 전원이 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릴레이도 꺼지겠죠. 그러면 9V 내부 배터리에 의해서 알람이 울리도록 그렇게 회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때 이제 경보 신호의 발생은 필수적일 수 있다. 필수 성능에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조자는 위험 통제 수단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증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위험 통제를 했으면 그게 적절히 작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위험 통제를 해놓은 것이 효과가 없다면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회로도 전원이 나갔을 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효한지 검증. 그러니까 검증은 시험을 통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제 사용 중에 전원을 넣어놓고 있다가 전원을 끄면 알람이 뜨는지 만약에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벤트다 그러면 여러 번 해보는 거죠. 15번 이상 여러 번 해서 통계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증할 수도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비고 2.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제조자는 각각의 위험 통제 수단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것은 위험 통제 수단이 식별된 성능의 저하나 상실을 초래하는 조건에서 작동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비고 2번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데요. 아까 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유효성을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 통제 수단이 식별된 성능의 저하나 상실을 처리하는 조건에서 작동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이제 이게 전원이 꺼지면은 작동하잖아요. 전원이 이제 켜져 있는데도 작동을 하면은 유효성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검증 실패죠.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의 상태, 전원이 꺼졌을 때의 상태, 이걸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알람이 울리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S1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같이. 보기 1. 공급 전원의 차단 때문에 필수 성능이 상실될 수 있다면 공급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조작자에게 알리는 경보 시스템에는 공급 전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경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백업 전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 아까 요 배터리가 안에 이제 내부 배터리가 있었죠. 전원하고는 상관없이. 그다음에 보기 2. 부품의 고장이 필수 성능의 상실을 초래한다면 그러한 부품의 고장이 필수 성능의 상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넣어놓은 임의의 위험 통제 수단의 유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애미 기기를 설계해야 한다. 전원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열나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알람 경보장치 요 회로가. 비고 3. 제조자가 4.3에 따라 특정 필수 성능을 식별하도록 가이드하기 위해 80601 시리즈 또는 60601 내 각 보조 표준, 개별 표준에서 잠재적인 필수 성능을 열거할 수 있다. 의료기기 품목별 개별 표준들이 있는 경우는 그 개별 표준 내에 성능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성능 요구사항을 따르면 되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표준이 없다. 그럴 때는 제조자가 그 필수 성능 지표를 오차하고 같이 제시를 해서 그 성능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이 표준에서 특정 시험 이후 필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면 적합성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조자가 규정하는 제한치가 유지되거나 애미 기기가 정의하는 안전상태로 이동함을 증명하는 기능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본 규격에서 이제 공통표준에서 요구하는 이제 요구사항들에 맞춰서 시험을 하다 보면 시험 후에 성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험마다 이제 필수 성능을 해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그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험을 했을 때 결과는 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각 시험마다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제품이 이제 성능이 정상 동작을 해야 된다든지 기본 안전이 유지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4.4절 예상 사용 수명. 제조자는 애미 기기의 예상 사용 수명을 위험관리 파일에 기재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예상 사용 수명을 보통 3년, 5년 이렇게 잡는데, 이게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작성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제품이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이제 유지관리를 전제하에 정상 사용을 하면 우리 제품은 3년 또는 5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예상 사용 수명 선언에 대한 판단 근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제 예상 사용 수명을 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판 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상 사용 수명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고요. 4.5절 애미 기기를 위한 대체 위험 통제 수단 또는 시험 방법.
이 표준이 특정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로서 생긴 잔여 위험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고 대체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을 적용한 결과로서 생긴 잔여 위험이 허용 가능하다는 비교 사례, 임상 자료 또는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대체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이 허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비교 사례는 대체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과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비고,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제공된다면 대체 위험 통제 수단은 이 표준, 보조 표준 또는 개별 표준에서 규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쑥등기인데 플리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요건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쑥등을 하기 위해서 가열되었을 때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스팟 1, 스팟 2 차이가 많이 나죠. 온도 측정을 할 때 이 표면에 서머커플이나 이제 다른 온도 측정 장치로 측정을 하면 접촉식으로 하면 온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촬영 방식으로 실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산소 발생기인데요. 여기 안에 컴프레셔나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부분들을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커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프리스캔을 하고 뜨거운 부분의 온도를 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대체할 만한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하나 재더라도 기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통제에 도움이 된다면 잔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손색이 없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대신 이제 위험관리 파일에 그 시험 방법이나 위험 통제 수단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4.6절 환자와 접촉하는 애미기기의 부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환자와 접촉하지만 장착부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장착부의 요구사항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사정에서 BF형 장착부 또는 CF형 장착부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식별되지 않는 한 B형 장착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장착부는 의도적으로 환자한테 닿을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착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BF형, CF형 장착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닿을 목적은 아니었지만 환자가 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착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누설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환자에 준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찾아내라는 거죠.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그러한 부분이 장착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는 것을 결정한 경우 이 표준에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 및 시험을 적용한다. 단 7.2.10은 그러한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누설 전류든 내전압이든 이제 환자가 닿는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 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장착부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사항 자체는 환자가 닿는다 그래서 장착부 표시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4.7절 애미기기의 단일 고장 상태. 애미기기는 단일 고장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4.2절의 적용을 통해 위험이 허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단일 고장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제 고장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전하게 고장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4.2절은 애미기기를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고장 안전 뭐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요. 4.2절에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비고1 8.1절 A에서 확정한 정상 상태가 영향을 끼치는 이 표준의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그 정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 절연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라이브 뉴트럴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 의료기기 제품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서킷이 있고 세컨더리 서킷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킷에 기본 절연 부위가 이렇게 있고 뭐 더블 또는 뭐 리인포스드 인슐레이션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접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프라이머리 서킷으로부터 베이직 인슐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절연 재질을 써서 베이직 인슐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에어 클리어런스로 베이직 인슐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 클리어런스로 베이직 인슐레이션을 했는데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4mm예요. 여기가 이렇게 동작 전압을 재봤더니 표를 가서 보면 절연거리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봤더니 4mm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절연 요구사항이 4mm예요. 근데 이게 3mm예요. 재보니까. 그러면 이게 얼추 베이직 인슐레이션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mm면은 뭐 4mm 쪽이 더 가까워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외함, 메탈 외함과 프라이머리 서킷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단락시킨 게 단일 고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절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단일 고장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정상 상태에서 이 외함이 그 프라이머리 서킷 1차 회로에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미기기는 다음의 경우 단일 고장 안전으로 간주한다. A. 고장의 확률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단일 수단을 사용. 예를 들어서 강화절연, 기계적 보호장치 없이 8배의 인장 안전율, 그 다음에 높은 완전성 부품. 강화절연은 더블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이중절연하고 이제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장치의 8배, 자중의 8배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장이 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높은 안전성 부품도 마찬가지죠. 단일 고장이 나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정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단일 고장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단일 고장 검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화절연, 그 다음에 8배 인정 안전율, 그 다음에 높은 완전성 부품. 다음 B. 단일 고장 상태는 일어나지만 위험을 줄이는 제2의 수단이 고장나기 전에 최초의 고장을 애미기기의 예상 사용 수명에 감지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기계적 보호장치를 갖춘 현수 질량 암을 이용을 해서 수술등을 설치를 하는데 그 암이 이제 수술등 자중을 이제 견딜 수 있게 보통 만들죠. 거기에 안전 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기계적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되면 이게 이제 단일 고장이 일어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제2의 수단이 애미기기 예상 사용 수명의 고장날 확률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 아까 요 위에서 기계적 보호 장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장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인장 안전율이 예를 들어서 안전핀을 꽂았다. 그럼 그 안전핀이 이제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단일 고장에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일 고장 상태가 다른 단일 고장 상태를 발생시킬 경우 두 개의 고장은 한 개의 단일 고장 상태로 간주한다. 도미노 같은 느낌이죠. 이제 하나를 쓰러뜨렸더니 옆에 것까지 덩달아 이제 고장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듀얼 폴트가 아니죠. 이건 그냥 단일 고장입니다.
한 가지 고장에 의해서 다른 게 고장 난 거거든요. 이건 그냥 단일 고장으로 간주를 하고요. 단일 고장 상태의 시험에서 한 번에 단 하나만의 고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이건 싱글 폴트이기 때문에 시험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씩만 고장을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비고 2. 일반적으로 고장은 다음의 세 가지 확률 범주로 분류한다. A. 확률이 매우 낮아서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고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허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FIT라 그래서 Fault in Time을 보통 10-9승으로 보거든요. 일어날 확률을, 고장날 확률을. 10-9승이면은 이제 매우 낮은 거죠. 거의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정도의 이제 그 확률인 건데, 마치 이제 책상 위에 마우스가 이제 책상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 굉장히 낮죠. 이것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거죠.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일 고장을 하지 않는다. 그쵸. 책상 위에 마우스가 책상을 뚫고 떨어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료기기도 외암이 있죠. 외암이 자연적으로 뚫려서 내부에 있는 기판이 외암 밖으로 나온다. 이럴 확률은 너무너무 낮죠. 그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확률이 낮은 것처럼 낮은 거죠.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시한다. 그 다음에 B는 확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만큼 높지만 어쩌다 한번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다. 이 범주의 고장은 이 표준에서 확정한 모든 단일 고장 상태 그리고 14971을 적용하여 단일 고장 상태 기준에 부합된다고 확정한 다른 고장을 포함한다. 하드웨어 고장은 A에서 말한 매우 낮은 확률을 빼고는 대부분 고장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품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 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은 확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불가능하고 탐지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를 정상 상태로 간주하고 각각 또는 집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력도 있고 유사한 제품들의 그 통계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률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이제 뭐 꼭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재현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이 똑같은 고장을 여러 번 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처럼 고장 확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1348로 품질 프로세스 운영해서 유형 관리해서 이제 불량품을 줄여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듯이 소프트웨어도 그런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제 운영을 해서 단일 고장을 이제 예방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이제 그러려면 집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키텍처, 뭐 임플리멘테이션, 인티그레이션, 유닛 코드, 코딩 이런 것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적절한 프로세스, 입력과 출력을 줘가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C번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분석의 결과는 시험해야 할 고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13.1절에서 나타낸 사항을 포함해서 위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느 한 품목의 고장을 한 번씩 물리적 혹은 이론적으로 모의해서 시험해야 한다. 부품에 대한 고장 모의의 적용 여부를 평가할 때 ME 기기의 예상 사용 수명 동안 발생하는 부품 고장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상기 평가는 유형관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평가에서는 부품의 신뢰성, 인장 안전율 및 전격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단일 고장 상태를 모의할 때 매우 확률이 높거나 검출할 수 없는 부품의 고장을 모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위험 분석을 하면 위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위험 분석 중에.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단락이나 오픈이나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단일고장 할 조합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먼저 충분히 이제 다른 단일고장을 포함할 만한 결정적인 단일고장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이론적으로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계획을 잘 해서 최소한의 시험으로 최대한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고 3 또한 4.2의 비고 2 참조. 4.2는 위험관리 프로세스죠. 단일고장 상태는 위험 분석, 또 이제 위험 사정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일고장을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떤 부품에 적용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구사항 및 관련 시험은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 또는 높은 완전성 부품의 고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싱글 폴트가 되더라도 안전할 것으로 확증된 절연이나 부품은 굳이 단일고장 상태를 만들어 보지 않아도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고장은 하지 않는다. 13.2절에서 확정한 단일고장 상태와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 및 시험을 적용하고 위험분석 결과의 평가로 확정한 고장에 대한 시험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결정한다. 13.2절에서 기술한 단일고장 상태를 한 번에 한 개씩 오해할 때 13.2절에 기술한 위의 상황과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다른 결과를 직접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이중절연, 강화절연, 높은 안전성 부품 이런 것들은 단일고장을 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단일고장 대상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대표성을 갖는 단일고장 그 시험을 계획을 해서 시험을 하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프라이머리 서킷에서 단락 시험을 하면 대개의 경우는 전류 퓨즈가 나갑니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2차 측에서 세컨더리 서킷에서 쇼트를 하면 대부분은 출력이 제한이 됩니다. 낮게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출력이 끊어지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제 증상이 연기가 나거나 밑에 깔아둔 거즈나 티슈나 이런 것들이 착화되지 않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퓨즈가 나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퓨즈가 비산이 돼버려요. 완전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터졌는데 덮어놓은 거지에 착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적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단일 고장 상태를 만들었을 때 안전하게 고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4.8절 애미기기의 부품. 이 표준이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규정된 예외사항이 없는 경우 고장으로 인해 유해상황이 발생되는 배선을 포함하여 모든 부품은 규정된 전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부품의 신뢰성은 애미기기의 사용 조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부품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A. 관련된 IC 또는 ISO 표준의 적용 가능한 안전요구사항. IC나 ISO 표준품을 사용하면 따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 관련된 IC 또는 ISO 표준이 없는 경우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는 표준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코드셋, 어플라이언스 인넷, 커런트 퓨즈, 서머스탯, 서멀 커트 아웃, 서멀 퓨즈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 표준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품이 아닌 것들도 좀 많아요. EMI 코일,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은 제품 내에서 이제 보통 시험을 하게 되고요.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운영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A와 B 위에 이제 요 A와 B에 대한 흐름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적절한 ISO, IC 부품 표준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언스 인넷
60320 인증이 된 표준품이 있는가? 예. 적절한 안전요구 사항이 있는가? 예. 인넥 같은 경우에 부품이 적절한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적서,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601 시리즈 추가적인 안전요구 사항이 필요한가? 저온용, 고온용 뭐 이렇게 이제 인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온용을 달았는데 601에서 이제 온도 시험을 해보니 저온용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추가적인 안전요구 사항이 위배되죠. 그러면 이제 해서 가서 이제 601에서 고온용으로 이제 써야 된다. 그 요구 사항이 여기서 이제 붙겠죠. 그럼 이제 고온용으로 부착하고 이제 적합하게 되는 거죠. 복권 트랜스도 표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 적절한 안전요구 사항이 있는가? 있죠. 그럼 부품이 적절한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인증서가 지금 없죠. 지금 복권 트랜스는 우리가 그냥 주문 제작을 했으니까. 그럼 아니요. 그럼 시험되어야 할 적절한 부품의 표준의 추가적인 안전요구 사항이 있는가? 있죠. 그럼 이거 추가적인 안전요구 사항이 필요한가? 그렇죠. 이거 제품 내에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여기로 와서 제품 내에서 시험을 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구조적인 경우에는 표준이 없을 수 있어요. 재질 자체는 뭐 ISO 인증이 돼 있는 재질인데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면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특별한 그 절연이기 때문에 기구적으로는 표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재질은 이제 물론 ISO 인증이 돼 있지만 그러면 아니오로 해서 601에서 이제 이제 동작전압, 절연 거리, 환자냐 사용자냐 이런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일로 와서 제품 시험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합성은 검사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 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이제 모터 및 변압기에 대한 이 표준의 시험은 포괄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쵸. 인증난 모터, 인증난 이제 변압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에 맞는 모터, 변압기를 쓰려다 보면 표준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표준, 그러니까 이제 601-1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시험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 22에 의한 모터 또는 변압기의 절연 시스템의 평가와 더불어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을 나타낸다. 비ME 기기에서 절연을 제공하는 ME 시스템 부품은 16절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표 22의 절연 시스템의 평가, 이거를 하게 되는데요. 표 22를 한번 좀 찾아보자면 부분의 최대 허용 온도, 여기 권선에 대한 최대 온도가 나오죠. 모터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권선의 온도 계급, 최대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 내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된다. 다음에 4.9절 ME 기기에서 높은 완전성 부품의 사용. 이게 이제 하이 인테그리티 컴포넌트인데요. 이게 셀프 힐링 커패시터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이 인테그리티 컴포넌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다이렉트릭 전해질이거든요. 전해질이 있고 아래 위로 이제 그 전극이 있는 거죠. 전해질이 쇼트가 났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와장창 이제 컴포넌트가 박살이 나는 반면에 셀프 힐링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쇼트난 부분만 전극이 파손이 돼요. 전체가 다 박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효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한 차징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전 용량을 갖고 이제 성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커패시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을 수가 있어요. 적합성은 유형관리 파일 및 높은 안전성 부품의 선택 기준에 대한 검사에 의해 확인된다. 4.10절 전원, 4.10.1절 ME 기기의 전원.
ME 기기는 공급 전원 접속에 적합하거나 별도의 전원 접속을 규정하고 있거나 내부 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또는 대체 수단으로 이들 전원을 조합하여 사용해도 된다. 병원은 전원의 종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 전원은 이제 뭐 메인스 서플라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용 전원이 되겠죠. 이제 병원도 이제 상용 전원을 이제 가장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별도의 전원 접속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UPS 전원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DC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전원, 그러니까 뭐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넣어서 충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그 의료기기도 많죠, 요즘에는. 또는 대체 수단으로 이들 전원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AC로도 사용하고 충전해서도 사용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4.10.2절 ME 기기의 공급 전원, 그러니까 메인스 서플라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공급 전원에 접속하도록 의도하는 ME 기기의 경우, 그러니까 상용 전원을 쓰는 의료기기의 경우 다음의 전격 전압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지형, 그러니까 손에 들고 쓰는 의료기기는 250V 전격 이하여야 돼요. ME 기기의 전격 입력이 4kVA 이하인 경우 250V 직류나 단상 교류 또는 500V 다상 교류. 그러니까 상용 전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220V 60을 쓰죠. 220V니까 뭐 250V 단상 교류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20V 단상 교류면 이제 380V 다상, 삼상 교류가 될 거고요. 그 외 모든 ME 기기의 경우 500V. 메인스 서플라이는 뭐 그냥 220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럽은 230, 미국은 뭐 120, 240 이렇게 돼 있죠. 이 표준에서 공급 전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제조자가 더 높은 범주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전원 과도 전압은 과전압 범주 2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전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원 과도 전압이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이제 여기 있어요. 1, 2, 3, 4. 뭐 예를 들어서 메인스 서플라이가 220이다 그러면 이제 300레인지거든요. 이제 캐테고리를 여기서 2로 본다 그랬으니까 트랜지언트 오버볼티지가 이제 250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랜지언트 오버볼티지가 뭐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서지하고 비슷하죠? 시간도 보면은 되게 짧은 그 타이밍이에요. 트랜지언트 오버볼티지. 네, 그래서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이제 뭐 우리가 전원을 보통 주상변압기에서 이걸 받는데요. 주상변압기 쪽은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4입니다. 그리고 제품 꼽는 콘센트는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2예요. 주상변압기부터 그 사이는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C 전원을 뭐 아답터 같은 거 쓰면 이제 그 의료기기, 아답터 쓰는 의료기기들은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범주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상용 전원을 쓰는 것들은 오버볼티지 캐테고리가 2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다른 말이 없으면 전원 과도 전압은 범주 오버볼티지 캐테고리 2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시스템의 도선 상호간 전압 또는 도선과 대지 간의 전압은 공칭 전압의 110%를 초과하지 않거나 90% 미만이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20V다. 그러면 110%면 얼마인가요? 220에? 그러니까 뭐 242V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90%면은 220에 0.9배니까 198V가 되겠네요. 198V부터 242V 사이에 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상 동작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비고 1, 이제 601-1-2 전원 공급 전원의 전압 강화,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파 시험에도,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전자파 내성 시험
시험이거든요. 이제 공급 전원을 대상으로 이제 전압을 떨어뜨려 보고 아주 짧은 시간 이제 장전을 시켜봅니다. 전압 변동도 시켜보고 이제 그런 시험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 내성 시험을 통과하면 공급 전원에 대한 안정도는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할 때도 이게 정상 동작 범위가 90%에서 110%이기 때문에 이 90%일 때도 안전사항들을 위배하면 안 돼요. 시험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11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도 시험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공급 전원을 공칭전압의 110% 그러면은 242V를 넣는 거예요. 아까 그 198V를 넣어서도 한 번 더 시험을 하고 90%일 때 온도가 더 올라가는 부위가 있고 110%일 때 온도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해봐야 됩니다. 실제 정연파 전압 그리고 다상 전원의 경우 실제 대칭 전원 시스템인 전압일 것. 정연파여야 된다. 정연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정연파를 공급을 해주는데 정연파 오차가 그냥 하모닉이라고 하거든요. 파형이 이제 정연파가 아니고 뭐 약간 뚱뚱하고 홀쭉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연파 전압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상 전원, 그러니까 삼상으로도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전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120V 단상을 쓰는데, 그거를 중앙 탭을 중간에 내서 전압은 이제 240으로 올리고, 120 이제 합쳐놓은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탭을 내서 공통 접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칭 전원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다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단상 전원을 많이 씁니다. 주파수는 1kHz 이하일 것. 보통은 그냥 50Hz, 60Hz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0Hz 이하의 공칭 주파수인 경우 주파수 편차는 1Hz. 그러니까 50, 60Hz면은 예를 들어서 60Hz다. 우리나라 그 주파수 60Hz다. 그러면 59Hz에서 61Hz까지 이제 공칭 편차가 허용 가능한 편차가 되겠어요. 그리고 100Hz부터 1kHz까지는 뭐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60364-4-41 여기 이제 감전에 관한 규격이죠. 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보호 조치. 감전이면은 이제 공급 전원을 받았을 때 감전이 되는 루프나 감전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60364-4-41에 이게 이제 기초 규격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601-8절에 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류전압, 그러니까 가동 코일 미터나 유사 방법에 의한 측정한 직류전압의 첨두간 리플이 평균값의 10%를 넘지 않을 것.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직류 전원이 워낙 리플 없이 이제 0.001%? 그러니까 10%는 이제 막 눈에 보일 정도고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첨두간 리플이 평균값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첨두 전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직류전압 전격을 이제 첨두로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10%를 넘지 않죠. 4.11절 전원 입력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가동 조건과 전격 전압으로 ME 기기를 측정했을 때 안정 상태에서 측정한 전원 입력은 표시한 전격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와트로 표기하기도 하고 VA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설명서든 라벨이든 이제 전격 입력을 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W다. 사용 설명서대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소비 전력을 측정을 했더니 100W가 아니고 120W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90W다. 그러면은 문제 없죠? 표시한 전격의 10%를 넘지 않으면 되니까요. 110W를 넘지 않게
표시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도 뭐 양산 로또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무 110W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좀 불안하죠. 한 100W 정도로 표시를 했을 때 110W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합성은 검사 및 다음 시험 외우기에 확인한다. 측정을 해보면 되죠.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설명서대로 일단 사용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이제 쭉 켜놓습니다. 그래서 안전된 상태에서 전격 입력을 측정하면 돼요. 1개 이상의 전격 전압 범위를 표시하고 있는 ME 기기에 대해서는 그 범위의 상한 및 하한 쪽 양측에 시험한다. 전격 범위를 가지면 이제 전격 입력도 이제 뭐 소비 전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V에서 240V 프리볼트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110에서도 이제 전격 입력을 재야 돼요. 전원 입력을. 그리고 240일 때도 전원 입력을 재야 되겠죠. 전압 범위가 뭐 얼마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20에서 140V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220에서 240V 그러면은 이제 전압 범위가 이제 간격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220에서 240의 이제 범위를 갖는 전격이다. 그러면 보통 230V로 시험을 하면 220도 포함하고 240도 포함하는 전격 입력을 이제 보통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오해할까봐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안전상태의 전류는 참 시료치 측정기로 측정한다. True RMS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전장 상태에서 뭐 소비 전력도 재고 VA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전격 입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전류 측정은 시료 값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루트민 스퀘어인 거죠. True 루트민 스퀘어. 시료치라는 게 루트민 스퀘어, 뭐 RMS라는 게 DC와 등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류 1A다 RMS로. 그 말은 DC로 환산했을 때 1A라는 뜻이에요. DC로. 그러니까 원래 DC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DC 1A에 상응하는 AC 1A는 어떻게 할 거냐. 시료치로 RMS로 하면 등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는 경우 전격 입력은 뭐 암페어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처럼 VA로도 나타낼 수 있고 와트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VA로 나타내는 경우 입력 전압을 볼트 암페어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또는 안정 상태의 전류와 공급 전압을 곱하여 결정한다. 말 그대로 VA이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암페어 측정기로 직접 측정할 수도 있고 전압하고 전류를 각각 측정해서 곱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딱 맞습니다. 그게 VA가. 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VA는 그러니까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역류를 고려하지 않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고려하지 않고 곱한 값을 피상전력이라고 하고 VA라고 하고 그 피상전력에 역류를 곱해서 얻은 전력을 유효전력이다. 우리가 말하는 와트다. 예,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이제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와트는 유효전력,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VA는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피상전력으로 그 전격 입력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전류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와트, 유효전력으로 전격 입력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VA로 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상전력으로 전격 입력을 정하는 경우는 그 이제 파워팩터가 역률이 그 0.9 이하인 경우, 역률이 0.9 이상 되는 경우는 흔히 사용하는 와트 유효전력으로 표시를 해주고 0.9 이하면 VA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급자의 정보가 전원입력 사용서로서 상기 측정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한전은 전원 공급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에요.
좀 후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지로 갈수록 전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가 발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원 상태가 불안해서. 자, 이제 오늘은 4절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